국정감사장에서 윤선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정감사위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여당 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선의 눈에 불꽃이 일며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고요?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40년 경력을 버리고 이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 혜인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국방부 장관 비서실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최윤선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장관실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답게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장관의 일정을 점검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자료부터 예산 편성 관련 문서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윤선은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하 직원들은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윤선은 오래된 철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윤선은 첫 여군 병사로 입대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성차별과 군기 폭력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여군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새벽 점호부터 밤늦은 훈련까지 단 한 번도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첫 입대 날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모습,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함께 구보를 뛰던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버텨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긴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단 병사에서 시작해서 부사관을 거쳐 장교가 되고 지금은 장관 비서실장까지 오른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 시절에는 남성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선은 실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점차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중령 시절에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부터 장관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분석 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상급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에는 장관 비서실 부실장을 거쳐 지금의 실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윤선은 문득 조카 혜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2세인 혜인은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몇 달 전 군에 입대했습니다. 윤선은 혜인이 자신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군대 내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선 자신도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혜인은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도 뚜렷했습니다. 그런 혜인이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이었고 변화의 속도도 더뎠습니다. 혜인 같은 젊은 여군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윤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윤선은 오랜만에 전역한 옛 동기들과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함께 복무했던 시절의 추억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는 전역 후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군대에서 함께했던 시절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선아, 혹시 너 조카 이야기 들었어? 윤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좀 심각한 것 같던데. 다른 동기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윤선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동기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인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선은 곧바로 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어둡게 들리는 혜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윤선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혜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윤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관 비서실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위가 무색할 만큼 조카를 걱정하는 고모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일 혜인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들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윤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혜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혜인이 윤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혜인을 보며 윤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혜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인의 눈빛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선은 혜인을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선은 혜인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대 생활이 힘들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선임들이 까다롭다는 평범한 고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중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급자들과 달리 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점차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모,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부대원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업무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혜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윤서는 혜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대장이 개인적인 시간에 혜인을 불러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상담이라고 했지만 점차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혜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신체적 접촉도 늘어났습니다. 어깨를 만지거나 등을 두드리는 정도였지만 혜인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대장은 혜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세차해달라거나 개인 용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혜인이 거부하면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혜인을 질책하거나 불필요한 작업을 시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혜인은 이것이 보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급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중대장이 혜인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을 잠그고 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혜인의 어깨와 팔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혜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중대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혜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농담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분명한 성희롱이었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고 그분은 제 직속 상관이잖아요.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혜인을 꼭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일을 신고할 곳도 없었고 문제 제기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인은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조사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혜인은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혼자 있었느냐?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마치 혜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신고 직후 혜인은 갑자기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요한 훈련에서도 제외되고 동료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혜인은 이것이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고모.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 싶어서 매일 자책하고 있어요. 혜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는 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인 혜인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윤서는 혜인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조사를 담당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상황에 이르렀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혜인은 기억나는 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윤서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용기 내어 신고한 것도 옳은 일이었고,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윤서는 혜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인 같은 젊은 여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윤서는 밤늦게까지 혜인과 함께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혜인과의 대화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윤서는 책상에 앉자마자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군 정보사 출신, 국정원 파견 경력자, 퇴역 군법무관들, 그리고 언론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김정호 전 정보사 대령이었습니다. 함께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현재는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혜인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정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해당 부대의 내부 상황과 중대장의 신원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보사 출신답게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미 전 군법무관이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군내 성희롱 사건들을 여러 차례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박영미에게 혜인의 사건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영미는 현재 조사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선 선배, 이건 명백한 조직적 은폐입니다. 피해자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박영미의 말에 윤선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이석진 전 국정원 파견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 준비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석진에게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타진해 봤습니다. 이석진은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선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동안 윤서는 해당 부대의 배치표와 조직도를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인사정책실에서 정례적으로 올라오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혜인이 속한 부대의 지휘체계와 주요 보직자들의 인사 이력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의 중대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중대장 김민수 소령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여군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혜인의 사건도 처음이 아니라는 정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무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민수 소령의 장인이 현역 장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기 힘든 인물이었군요. 윤서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시되는 이유였습니다. 윤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미로부터도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인의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김민수 소령과 동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영민은 이런 경우 민간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해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의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의 제보자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민수 소령의 성희롱 피해자들이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관련자들의 인맥관계, 조사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포함된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해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자신의 컴퓨터에 이상한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파일들을 확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즉시 전산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식 승인을 받은 정기 점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것을.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평소 신뢰했던 보좌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윤서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좌관은 최근 윤선의 일정과 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윤선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감시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연루된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윤선은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보다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윤선은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알게 된 언론인 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형 일간지의 사회부 데스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어요. 윤선은 최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마침내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윤선은 최 기자와의 만남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 이용하지 않는 카페를 선택했고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최 기자는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윤선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조선일보 사회부 데스크로 일하며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최 기자는 윤선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인의 성희롱 사건부터 시작해서 조직적 은폐 시도, 그리고 관련자들의 인맥관계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특히 김민수 소령의 과거 전력과 장인의 신원, 그리고 조사 담당자와의 관계 등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윤선아,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케이스야. 최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낼 경우 국방부와 군 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윤선 자신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온 일이야. 혜인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걸 볼 수는 없어. 윤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윤선의 의지를 확인하고 기사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과 관련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선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평소 격에 없이 대화하던 직원들이 윤선을 보고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늦게 장관 비서실 차장이 윤선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위에서 실장님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윤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의 움직임이 파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윤선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윤선은 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인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는 더욱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혜인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접촉도 완전히 차단되었고 외출도 제한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평가 결과를 빌미로 전역을 권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혜인의 절규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윤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고한 조카가 조직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선은 혜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김 과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윤선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윤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윤선의 행동 패턴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자신의 사직 이유와 윤선의 최근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언론사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윤선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공무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선은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건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윤선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조직력과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선에 대한 의혹 제기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선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최 기자님,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거죠. 윤선은 최 기자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는 윤선의 말에 수긍하며 기사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선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군 수사기관 소속의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선에게 직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협조 요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이었습니다. 윤선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실장님, 협조하지 않으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선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선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건을 공개하려던 자신이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의 해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윤선은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조직적인 대응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와 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관과의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윤선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승인되었을 면담 요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장관실 관계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윤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선 윤선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격에 없이 대화하던 장관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선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해인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위부터 조직적 은폐 시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자료를 살펴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선이 기대했던 분노나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선의 보고가 끝나자 장관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장, 이 사건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실장 개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관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조카분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룰 경우 군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선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간 군에 헌신해온 자신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선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정리합시다. 더 이상 확산시키는 것은 국가 안보와 제 장관직에도 부담이 됩니다. 실장도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윤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 안보와 장관직을 이유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실을 나서는 윤선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장관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윤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인이 위수병 생활 도중자해 시도를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하여 큰 사고는 피했지만 해인의 정신적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과 무기력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선이 다가가자 혜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저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윤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세의 젊은 여성이 조직의 폭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인아, 고모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윤선은 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장관의 만류도, 조직의 압박도, 개인에 대한 의혹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체면이나 지위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윤선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최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에도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조직 내부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내가 키운 군대가 이 모양이라면 내가 다 뒤엎겠어. 윤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40년간 헌신해온 조직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혜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탐사 보도였습니다. 군 내 성희롱 사건의 조직적 은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윤선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책임질 각오였습니다. 혜인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혜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윤선은 장관실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조차 윤선을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조직의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의 절망에 찬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관실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과 정책실장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은 윤선을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실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직을 배신하고 언론에 기밀을 유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밀 유출이 아닙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전체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윤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라고요?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을 당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정책실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해당 사건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성급한 공개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윤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적절한 절차라고요? 피해자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가해자는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입니까?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장관은 윤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장, 비서실장직에서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윤선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간 몸담았던 조직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일한 줄 아십니까? 윤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조직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변화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 것을. 장관이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실장, 무슨 말씀을? 윤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젠 국민이 봐야 할 차례입니다. 조직 보호를 위해 진실을 덮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윤선은 그 말을 남기고 장관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복도의 주인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온 윤선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첫 입대 때부터 간직해온 그 낡은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말단 병사에서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올라온 긴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윤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상관이었지만 지금은 조직의 배신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윤선은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윤선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사무관이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윤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를 나선 윤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윤선의 입장을 들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윤선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했습니다. 저는 말단 병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군대의 고질적 악습을 끝내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비서실장직에서 해임될 것을 각오하셨습니까? 윤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각오라는 말이 맞을까요?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살리려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덮고 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일까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윤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윤선은 뉴스를 켰습니다. 자신의 기자회견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최윤선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의견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선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해인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해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해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만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윤선은 해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해인아.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는 거야. 윤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잃었지만
더 큰 사명을 얻었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윤선의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윤선이 공개한 자료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해인의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방어적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소령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대도 전면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군 인사처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사처장은 김민수 소령의 과거 전력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선이 제보한 내용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소령의 장인인 박모준 장이 사건 은폐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 준장은 자신의 사위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했고 해인을 문제아로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 작업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선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윤선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용기 있는 고발자로 보았지만 일부는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정감사위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윤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었던 자신의 자부심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인 병장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군 내부에는 아직도 성차별과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조직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선의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선의 동기를 의심하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윤선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고요?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40년 경력을 버리고 이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우리 군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소령과 비슷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무마되었고 가해자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기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전속되어 문제가 덮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방부 내부에 이런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전담팀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인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혜인입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던 혜인이 용기를 내어 나선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혜인의 증언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젊은 여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성과 혜인을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군내 성폭력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고 군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직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윤선은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명예회복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민수 소령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준장도 예편 처리되었습니다. 혜인은 이제 당당하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혜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와 여론의 압박으로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군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혜인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혜인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심리평가 결과도 무효 처리되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용기 있는 고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혜인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결국 복무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는 회복했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윤선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윤선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군내 인권 문제와 조직 내 고발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부터 사회 진출을 앞둔 여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윤서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최근 국방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단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용기죠. 윤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단 병사로 시작했습니다. 성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룬 성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한 선택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40년 경력을 버리고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위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양심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윤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윤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도 윤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윤선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조직 내 부정의에 맞서는 용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신념, 그리고 진정한 충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윤선은 자신이 군복을 처음 입던 날의 입영 통지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품었던 꿈과 포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초심을 지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나는 끝까지 초심을 지켰어. 윤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연말, 윤선은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혜인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한 혜인은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상담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우리가 해냈어요. 혜인이 윤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뿌듯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윤선은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이 가득한 홀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윤선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단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용기죠. 그 순간 과거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윤선이 땀범벅이 된 채 훈련장에서 절뚝이며 일어서던 모습, 차별과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윤선은 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조직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윤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조직보다 양심을, 권력보다 정의를,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윤선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단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